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제 앞에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벌써 5월이 다 갔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뭐 잘리기만 하다가 5월이 갔습니다. 네. 그게 늙는다는 친구야. 아 늙어서 방송에서 잘린 시간 것이다? 감각, 아니 방송에서 잘린다. 5월이 이렇게 금방 갔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는, 시간이 빠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내 몸에 있는 시계가 둔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김민하 평론가도 총알같이 이제 50대까지 그냥 바로 직진이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다 이제. 네. 더 잘리고 더 많이 잘리고 뭐 남은 게 없이 50대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못 먹고 살겠는데?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 이런 시절을 얼마나 더 겪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도 비슷해. 네? 뭐가 비슷하지? 아니 항상 얘기하실 때마다 방송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라도 이렇게 사람이 과시를 해야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좀 그렇잖아. 나 처지가 비슷한데 앞으로 이런 시절이 한 몇 년 갈까요?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소식들이 오늘 지면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1면부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4개 법안에 또 거부권, 세월호법은 수용. 이 한겨레신문 제목인데요. 다른 신문들도 거부권 행사했다고 하는 걸 일면에다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일면 머리에 올린 거는 한겨레신문이 유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겨레신문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신문 내용은 어제 저희가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이 통과됐던 법안들에 대해서 아마 거부권을 다 행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은 했는데 예측이 살짝 빗나간 게 있었어요. 한 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냥 공포가 됐거든요. 그게 세월호 피해 지원법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제 말씀드리기로는 5개 법안 중에 2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의지가 있고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때 슬쩍 한 발 빼고. 그렇죠. 그렇죠. 전세사기 특별법하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법안에 대해서 여당의 건의를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취할 거다 말하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맞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당에서 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 같지 않고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겨레의 이제 기사를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산무법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월호 피해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한겨레에 이렇게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하던 내용을 5년 연장하는 거라 수용할 수 있지만 다른 법안들은 여당 설명을 들어보니 형평성이나 내용상의 허점, 논과 반발 등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지만 그러면 그런 법안이면 야당하고 합의 처리해서 또 되지 않나? 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만들지?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게 좀 설명을 드리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애초에 이게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안건으로 상정된 거에 대해서 이제 상정된 맥락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맞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도대체 저분은 정체성이 뭐야? 이런 거 의심 가는 얘기들을 여기 왔다가 저 신문에 가면 저기 편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야당을 비판한 보수신문 쪽으로 가면 야당 비판하는 얘기가 자꾸 제목으로 뽑혀 올라오고, 야당 쪽으로 가면은 여당을 비판하는 듯한 내용이 머리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분위기도 하고 성향이 이제 왔다 갔다 좋은 말로 하면 중도적인 분이고 그렇게까지 이제 관료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맥락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예상보다 길고 격렬했던 본회의였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본회의였다. 그래서 어제 오늘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합의된 것만 올리자고 설득을 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다. 여당은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다 하자는 거다. 그래서 7개 법안 상임위 심의 과정을 내가 따로 다 살펴봤고 그중에 여야 이의가 없는 법안 내 것만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것도 김진표 국회의장 말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거를 지금 상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와서 여당이 지금 뭐 산무 법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렇죠? 산무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전까지의 맥락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 안 맞다라는 어떤 맥락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다. 국회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송을 출연하는 입장에서 참 이렇게 자괴감이 들 만한 소식인데 뭐 여권 패널들하고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는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되는 이유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장이 볼 때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만한 정도의 법안만 내가 그래서 올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완전히 의견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법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이런 정국에서는 우리는 못 받아들여. 뭐 지금 국민연금 개혁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입이 돼 또 논의하면 되지 뭐. 근데 야당한테 안 끌려다닐 거야. 뭐 이런 오기와 독선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만한 대목인데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시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안 의결 거부권 폐기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을 만한 법안들을 올렸다고 하는 걸 한겨레 신문이 기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됐는데 예를 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성구제 후 회수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피해자 구제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과도한 재정 투입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들어서 완강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채권 매입 기관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으로 매입해서 보증금 30% 수준을 우선 변제해 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의 직회부에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토부는 경매 차익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서 최소 10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전 강화 방안을 본회의 하루 전날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안 하고 있다가 야권이 법안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법안 통과시키지 못할 이유를 찾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민주유공자법 개정안도 2020년에 처음 발의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논의를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묻지마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부딪혀서 21대 국회 내내 표류를 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 본인 또는 가족에게 의료 양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공자 예우받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의료 양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자녀들한테 뭐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대대로 무슨 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여권에서는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종의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희가 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난민전 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논리를 댔다고 하는데요. 국가보훈부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심의해서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난 무능력하오라고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뭐 그런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민주화 보상법 등에 따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거나 별도의 보훈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해왔다라고 하는 점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어요.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회의 소법 개정안과 제정안과 지속가능한 우산업 지원법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일부 관련 단체들이 반대했으나 야당 주도로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인데요. 농업회의소법은 기초광역 전국 농업회의소 건립 근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산업 육성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안이 올라가긴 올라갔어도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부담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는 당의 입장도 워낙 강했고 허점이 있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법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거 다시 또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언제까지 뭐 법을 올리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할지. 근데 거부권이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이거 외에는 정말 이걸 뭐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정말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주어진 거 내 호주머니에 있는데 내가 카드 마음껏 쓰겠어. 왜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냥 합리적인 얘기가 귀에 안 들리나 봐. 적어도 무슨 그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 동아일보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동아일보 아예 봐야 지면을 되는구나. 보여주십시오. 네. 예.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대통령실은 황당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대통령실의 좀 고위 관계자의 어떤 좀 뭐랄까요, 공식에 가까운 공식 입장에 가까운 설명인 것 같고 이 동아일보 기사에는 약간의 속마음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독주 예고 배경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의도적으로 늘려 불통 거부 이미지를 고착화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못 받을 카드를 계속 던져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게 만든 다음에 윤 대통령의 불통 독선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엔 탄핵으로 간다. 이런 논리로 넘어가는 거네. 그렇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입법부만 행정부를 견제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도 불통과 협치 거부를 일삼는 입법부를 견제해야 맞다. 지금 상태는 다수당인 야당이 여당과 행정부를 아예 무시한 채 마음대로 하는 것과도 같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자신들은 뭔가 대화를 시도하고 뭔가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통령실은 이번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는 이전엔 안 그랬나 보죠.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의 의견 조율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대통령실은 당의 뜻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윤 대통령을 거부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계속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당과 협의하며 야당과 맞서야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행사하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쉽게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떤 사람이 막 때리고서는 계속 때리면서 네가 맞을 짓을 하는 거는 자꾸 나를 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래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기를 막 때리면서 네가 날 때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지금 기분 나쁘게 만들게 때리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건 의도적이야. 날 때리게 해서 내가 때리게 해서 날 폭행죄로 처벌하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면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요. 그 밑에 있는 기사가 있어요. 여야 정치력 협상력 실종 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 좀 아픈 부분을 좀 찔렀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정쟁으로 민생 법안이 처리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야당 책임론을 추경 원내대표가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21대 후반기 국회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많이 가져가지 않았어요? 법사위원장도 다 가져가지 않았어?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근데 이제 그거 우회한다고 뭐 직회부도 하고 패스트트랙도 하고 뭐 그랬더니 또 그게 또 뭐라고 또 여러 가지 아무 일도 하고.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인데 여당 내부에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왜 없겠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 이런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 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야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 원내 관계자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108번 내 지금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그 지적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기정사실로 다 알려진 상황인데요.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면은 여권에 유리한 걸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거부권 악순환 계속되면 레임덕 불가피, 국정운영 암초로 이렇게 좀 경향신문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 대통령 거부권 14건 행사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지금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이후로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 말고는 가장 많은 거잖아요. 거부권 행사한 횟수가. 그렇습니다. 여기 이승만하고 비교하는 게 좀 거시기하다 좀. 그죠? 그렇기도 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또 좀 학문적인 맥락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때는 사실 또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어떤 방식이다라는 게 자리가 안 잡힌 상태였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부권이라는 것도 대통령이 마구 함부로 남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게 이후에 자리가 잡혔다라고 본다면 민주화 이후에 자리가 잡혔다고 본다면 뭐 그 이전에 독재할 때는 거부권을 뭐 행사하고 말 것도 없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승만도 독재했어요. 자기 멋대로 했지. 4.4.5입도 하고 다 했잖아. 그런데 어쨌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쨌든 그렇다 치고 민주화 이후에 어쨌든 그런 법리나 이런 것들이 다 자리가 잡혔다고 보면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법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경향신문 기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 스스로 거부권 악순환을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계속된 거부권 행사를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행태로 판단하면서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야권 의석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192석으로. 그렇죠. 그러면 야당 주도의 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리고 국회 재표결 이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재표결 시에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 국민의힘 당선인이 얘기하기를 추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재표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8표가 어디로 갔느냐 따지는 상황이 22대 국회 내내 반복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국정 운영의 암초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생기고 22대 국회에서 혹시라도 거부권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될 경우에는 정치적 탄핵 상황을 맞을 수가 있게 된다. 이 국민의힘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임기 후반으로 다가갈수록 또 지방선거 같은 선거가 다가갈수록 대통령의 뜻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 의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까지고 거부권을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부권만 계속 쓰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는 거니까.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본적 해결책으로 의원 내각제 등 개헌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원 내각제를 해서 여소야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라고 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주장을 했다는데 매우 가능성은 크지 않은 해법이라고 보지만 네. 그렇지만 내부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건 뭐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이건 불안하다. 불안해 죽겠지 지금. 이건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헌 얘기가 슬며시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나경원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개헌 얘기 꺼냈다가 화들짝 하고 놀랬다가 다시 또 막 주워담고 막 그러잖아. 그분은 나름의 계산으로 꺼냈을 텐데 꼭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또 황급히 걷어들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네. 전당대 나간다 그랬다가 확 두드려 맞으니까 하고 고개 탁 숙이고 다시 또 이번에 또 나오려고 또 뭐 밑자락 깔고 있잖아요. 이번에 당선 안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여권 내 분열 양상이 나타날 것을 제일 많이 우려하고 있고 이미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자꾸 쏠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 오면 기사 보여주십시오. 이 기사 참 재밌었어요. 용사는 개각무소식, 여당선 친한 반성은커녕 반목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사진이 특이하네요. 네. 그러네. 딱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치. 오른쪽을 째려보고 있다. 그다음에 장동영 사무총장이랑 오른쪽에 계신 분, 또 오른쪽에. 네. 오른쪽에 조 선생님 아니신가 이게? 그렇지. 네. 지금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이지. 네. 조정훈. 네. 고개를 딱 돌리고 이를 앙 다물고 네, 서로 금방이라도 이제 때릴 것처럼. 그러네. 딱, 재밌다. 네. 딱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 하나도 없네. 그렇죠. 지금 셋 다 다른 편이네. 근데 장동혁 의원입니까? 장동혁 의원이 왜 그래서 그렇죠. 조정훈 의원을 피해서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추경호를 만나게 있고.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 밑에 조그맣게 있고. 그러네. 이게 문제인데 이 기사가 너무 재밌더라고. 이 기사가 우리가 잠깐 잊은 사실도 다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이 기사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서 무슨 국정쇄신이 되겠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선 참패 이후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요구가 됐는데 50일이 지나도록 총선 민의에 부응할 만한 조치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 여권 인사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일괄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국무총리, 대통령실 고위참모진 일괄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까지 이 고위참모진 중에 교체된 대통령실 인사 이관섭 전 비서실장하고 한호섭 전 정무수석 둘뿐 아니냐 이런 거고 후임 정무수석 홍철호 전 의원이 됐고 공석이던 시민사회수석의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등등등 지난 총선 여당에서 낙선한 인사가 줄줄이 기용돼서 회전문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합류한 게 논란을 더 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 관계자가 윤 대통령의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개각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강간무소식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유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가 개각이라는 게 총선 민심에 빠르게 부응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건데 사실상 실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당 사람들은 지금 포기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라면. 이게 인사나 개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의 쇄신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는 거의 포기했다 이런 거고. 네. 그러면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라도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을 위하여 무조건 충성. 이 22대 초선 당선인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건배사를. 그 당선인 모임들을 당선인하고 만찬하고 관저로도 부르고 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죠. 특검 막아줘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당선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위하여 무조건 충성 이딴 거 건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이달 3차례 그룹을 나눠서 초선 당선인들과 만찬을 했는데 참석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 이렇게 대통령을 지켜 세워주면서 충성을 다들 맹세했다. 자기들끼리 그랬대요. 야, 우리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더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 영남권 당선인 말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관저를 떠날 때 대통령이 이름을 부르며 포옹해줘서 눈물이 났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남권 당선인이. 술 한 잔씩 돌리고 관저까지 불러가지고 우리 건희 여사도 나와가지고 인사 한 번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데 막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야 민아야 이렇게 불러가지고 고마워 이렇게 해주니까 눈물이 막 쓱 나 막. 저 같으면은 왜 반말이세요? 그랬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 녀석들 그렇게 얘기했겠지. 네, 이 녀석 왜 반말이야? 이 녀석. 이렇게. 네. 근데 그러면서 여당이 기껏 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이고 총선 참패 책임론 두고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시간만 끌 뿐 하는 게 없다는 얘기가 수도권 중진의원으로부터 나오고 다시 한동훈 체제로 돌아가든 도로 친윤당이 되든 민심의 외면받기는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를 수도권 중진의원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와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친한 대립구도는 날로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정은 정책 역량 부재를 여실히 노출하고 있다. 해외 직구 규제 발표 및 철회, 연금개혁안 합의 최종 무산 등등 그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카오스도 없는 아나키에 가깝다. 혼란이라도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수습하고 책임지자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임시 지도체제 아래서 4년 임기를 보장받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몸을 사리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황우여 비대위는 29일에도 쟁점으로 떠오른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그거 알았어. 예전에 황우여 그 의원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러니까 별명이 어수룩하지만 당수가 8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당수가 8단이 어수룩이야. 핵심은 어수룩하다는 거예요. 어수룩하다가 핵심이지 당수가 8단인 건 뭐 알게 뭡니까 사실 당수가 8단이든지 뭐 8단이야. 8단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어느 순간에는 뭐 당수가 8단일 수도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그 순간이 뭐 예를 들면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건데 뭐 30년에 한 번 오는 건지 뭐 50년에 한 번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수가 8단인 순간이 있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어수룩한 것이다. 그러라고 비대위원장 임명한 거예요. 비대위원장 고집피지 말라고 그냥 적당히 눈치 보고 그러면서 대통령실하고 크게 어긋나지 않은 결정하라고 임명해 놓은 거라는 걸 기자들도 모르고 다 정치권이 알고 기자들도 다 알았지. 그걸 왜 몰랐겠어. 근데 이렇게 여권이 뭐 대통령을 위하여 뭐 충성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이에 한쪽 뒤에는 한동훈 대 뭐 비한동훈이라고 해야 돼? 반한동훈이라고 해야 돼.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신경전을 벌이면서 차기 당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틈새에 지금 이재명 대표 요즘 행보가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동아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연금에 이어서 25만 원 차등 지급 수용 카드를 던졌다. 그래서 민생 이슈 주도권 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하루 앞둔 어제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회복지원금까지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국의 판을 흔드는 동시에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책임 야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이게 포석이다. 이렇게 동아일보는 분석하고 있어요. 이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금기시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동아일보가 쓰고 있고요. 당 안팎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이 제기되자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민심을 반영하고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선 가도에 돌입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등 지급과 관련돼서는 다른 신문 보도까지 좀 묶어서 설명드리면 이재명 대표 논리가 뭐냐면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지향하는 가치는 보편 지원에 있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동일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굳이 어렵다고 한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을 하겠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왜냐하면 내수 상황이 심각하고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에서 차등 지원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전부터 민주당에서
선별 지원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라는 얘기 등등이 꾸준히 나왔거든요. 아니, 영수회담 때 그 카드도 그렇죠. 들고 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이거 보편적으로는 좀 박지 못 받겠고 좀 다른 방식으로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선별적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합의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져갔다는 거 아니야? 그 카드도. 그렇죠. 근데 그때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부의 스탠스는 우리 민간을 하나도 지원을 안 해도 지금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새로운 아주 모범적인 민간 중심의 성장 경로가 지금 그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거여가지고 아예 안 받아요, 이 얘기를. 내가 영문개혁 때도 느꼈지만 윤석열은 이재명을 증오해. 그래서 싫어해. 이재명이 뭘 하는 거를 굉장히 뭘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국정 1순위의 목표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를 자부담하고 70%를 정부가 지원한다든지 차등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 더불어서 동아일보는 지금 종부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 안팎에서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부에서 서울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중심으로 종부세 맞아요. 완화 주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의원은 이번 총선만 봐도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서 선거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당장은 아니어도 종부세 개편 문제를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경기 성남 분당을 해서 낙선한 김병욱 의원의 경우에도 네.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 등으로 당이 중산층과 함께 갈 수 있는 대중정당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저는 뭐 개인의 의견은 종부세를 함부로 뭐 이렇게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하는 맥락과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와 지지층의 입장에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시 될 수 있는 주장은 아닌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좀 치고 나가는 주장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의 지지층에 머무르지 않고 뭔가 더 지지층을 확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뭔가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뒤집어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흔히 게임 얘기로 얘기하면 본진에 머물지 않고 멀티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여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멸렬할 때는 예. 야당이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여당이 긴장도 해야 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뭔가 대응해야 되겠다. 카드가 나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저렇게 한탄도 나오고 연금 개혁도 그렇고 지금 세금 문제도 그렇고 오히려 야당한테 다 뺏겨버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대권 플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아까도 신문이 분석하고 있다는 대권 가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발언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이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아마 그걸 포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이 의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무게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금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조선일보 일면이 요즘 조선일보가 살짝 전국을 비틀어가거나 그 틈새를 파고 들어가면서 다른 이슈를 제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일면 보여주십시오. 종부세 상속세 불붙은 세제 개편론 이렇게 했는데 뭐 불이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선일보가 붙이고 싶어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불을 붙이고 싶은 거죠. 막 불쏘시개 불 붙이면서 막 붙어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왕 세금 얘기 나왔으면 그러면 종부세로 끝내지 말고 상속세까지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속세로 얘기가 가면 그럼 이제 정부 여당 카드니까 요거는. 그렇죠. 지금 맞대응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 원내대표가 이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론이 적극 환영한다. 상속세 완화 등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진전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 27일에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 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세법 개정안을 담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네.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 얘기도 있거든요. 이복경 금융감독위원장이 주식으로 본 돈이 5천만 원 넘을 경우에 금투세 매기는 거에 대해서 1,400만 개인 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표시한 게 있는데 그럼 요 문제와 관련돼서도 세금 완화를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합의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엄청 신경 쓰이는 거야. 종부세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정부 여당이 여기 대응할 수 있는 그치.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과 카드를 마련을 막 해주는 거죠. 지금. 너네 이거 빨리 해야 돼. 지금 맞대응 카드도 들고 나오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세제 개편 쪽으로 뭔가 바람 잡으러 분위기를 잡아가면 야당한테 뺏긴 주도권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조선일보가 코치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조선일보 사설 보시면은 조선일보의 고민과 속내가 싹 드러나요. 조선일보 사설 보시면요. 민주당 정책 전환, 포퓰리즘 탈피하면 진정성 평가받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민주당 우리가 좀 싫어하거든. 민주당이 이런 부분만 개선하면은 우리가 민주당도 좀 밀어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사설을 써놨어 지금. 요즘에 조선일보가 약간 지난주 연금개혁 문제도 그렇고 약간 계속 최근에 민주당에 대해서 네. 태도를 이렇게 오묘하게 자꾸 가져갑니다. 그동안 이재명 너무 싫어했는데 뭔가 심상치 않아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재명 너무 묘하다가 나중에 가지고 진짜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그리고 뭔가 어제도 이제 그 어떤 다른 한겨레 칼럼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정부 이 정권의 예를 들면 지금 어쨌든 2년 차 좀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정권에 좀 기대해서 정권을 도와주는 걸로 승부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윤석열한 마음은 지웠어. 그쵸. 이미 지웠어. 기대는 없어. 그렇죠.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그렇다고 정부 여당에 좀 그러니까 이 여당 사이드에서 떠오르는 어떤 차기 대권 주자가 벌써부터 조기에 좀 형성돼 있으면 그러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막 밀어주면서 역시 뭐 이재명은 안 돼 이러면서 막 이 각을 세우고 갈 텐데. 우리 애를 하나 키울 텐데. 그렇죠. 그런 국면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 여권이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지금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창출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앞서 일면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도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입장은 또. 그 사설을 통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의도가 어떻든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이 낡은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일부 정책에서 현실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또 뭐 민주당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합리적 정책 정당으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네. 이런 얘기 등등등을 하면서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사설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보유세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검토 못할 건 없어. 내가 볼 때는. 전체 세제를 좀 이렇게 같이 완결적으로 따로 손질을 종부세를 해야죠. 그렇게 징벌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거부감 느껴지지 않게 내가 볼 땐 보유세 우리도 과표 구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득세도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이 확 늘어나잖아. 그렇게 보유세 만들면 되지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그래 뭐 그렇게 가면 우리가 좀 뭐 생각을 좀 바꿀 생각도 있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계하면서도 갈등하는 것 같다 지금. 맞아요. 자, 오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종부세 얘기까지 와서 조선일보 입장이 어떤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니 왜 이 소식은 얘기를 안 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저희한테 허락된 것 같은데요. 최대한 임팩트 좀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자, 한겨레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 재검토 결정 사이 이종섭 경호처장과 8차례 통화 문자. 이게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경호처장하고 왜 이렇게 여러 차례 8번이나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찌됐든 주고받았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그쪽에 잘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군 인사를 김용현 경호처장이 내고 있다는 얘기도 이 바닥에서 돌았어요. 그 정도로 군에. 왜냐하면은 이종섭 장관보다 훨씬 선배야, 육사. 그래서 김용현 처장을 대통령이 끼고 있고 김용현 처장이 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현 처장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입김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런 우려가 늘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에 군인사를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그때는 경호실장입니까? 요 세 명이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꽂는 바람에 그게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돼가지고 한번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호처장, 지금의 경호처장이라는 자리가 보통 군 출신이 가기 때문에 예. 군 출신이 이렇게 유력한 자리에 꽂히면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이 국방부 장관이 다 군 출신인 거잖아요. 자기들 라인을 꽂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이 모든 지금 이종섭 그 당시 장관도 그렇고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고 이 모든 라인 중에 가장 센 사람이 경호처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장이 인사를 주도한다 이런 뒷말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한겨레신문 기사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통화한 시간까지 저희가 다 말씀드리기에는 아마 들으셔도 헷갈릴 것 같고요. 어떤 관계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그래서 전화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김용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장관과 모두 가까운 인사다. 윤 대통령 충안고 1년 선배이며 이종섭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2기수, 그러니까 2해 선배인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이종섭을 장관으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니 개입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냐고. 그리고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 관저 맞은편에 뭐 해병대 사령관 그거에 관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그 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해병대 사령관 야 너 나가. 그런 다음에 김용현 처장 관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하도 불러제끼는 바람에 대통령한테 부르면은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실에 야전 침대 갖다 놨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걸 관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하고 가깝다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그 이종섭 장관이 또 비슷한 시기에 8차례나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 충안고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 윤 대통령 최측근, 2003, 4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고소하면서 장관직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상하잖아. 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까? 김용현과 이종섭 그리고 이상민이. 여기 보면은 그 시기가 8월 2일 날, 지난해 8월 2일 날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 이첩된 거로 국방부가 돼가져온 거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걸 우리가 재검토하는 게 맞느냐라고 망설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그거 결국은 재검토하는 게 8일이거든요. 그 사이에 이종섭 전 장관하고 김용현 처장이 전화를 8차례에 걸쳐서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내용인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8차례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라는 건데,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돼서는 지휘권이 없는데 어쨌든 경찰국 두고 있잖아. 그렇죠.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뭐 직제상으로만 보면 행안부 그렇죠. 장관 밑에 경찰청이 있으니까.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의 측근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경찰의 어떤 경찰을 밑에 두고 있는 장관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시기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그렇죠? 그리고 이 중에 임종득, 임기훈 이분들은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 다른 맥락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다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하고 다 연락을 다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장관은 이첩보류 및 항명수사 지시 등을 계속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혀왔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대통령 주변 인사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은 연락을 했다는 거는 결국 그게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어떤 결정들을 한 거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만 반론은 이분들의 반론은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는 잼버리 사태 수습 때문에 국무위원들하고 수시로 통화하던 시기입니다.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려고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이상한 시각으로 보지 마시라. 원래 이제 통화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더 사족 안 붙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대통령 국방부 한라인 경로설 당일 6차례 등 25번 통화.
이것도 뭐 원래 우리 통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렇죠. 늘 통화하는 사이예요. 뭐 그런 어. 얘기인데 아, 친하긴 하다 보니까. 다 뭐 우리 군대 군인 식구예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경로가 나왔다고 하는 지난해 7월 31일 예. 그 당시에 이 대통령실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임기훈 전 비서관 그리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네. 군사보좌관. 그러니까 각각 대통령의 비서관 그리고 국방비서하고 그다음에 장관의 비서. 장관의 비서관이 네. 두 사람이 각각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한라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을 들게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7월 31일 날 6차례를 비롯해서 8월 3일 한 차례, 8월 4일 4차례, 8월 6일 한 차례, 8월 7일 4차례, 8월 8일 3차례 계속 통화와 뭐 이런 연락을 이어갔는데 네.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지난해 8월 9일에 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때가 당시 가장 뜨거웠던 한라인인데 어쨌든 가장 주목이 됐던 거는 7월 31일이다. 이런 건데. 그때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전 11시께 회의가 열렸고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긴다는 보고를 받고 그게 이른바 VIP 경로선이 나온 하나의 일이 생겼다는 건데 그 회의 직후에 통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대통령실에서 온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누구랑 통화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해석하기로는 그 회의에서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상황을 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장관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아니, 뭐 있고. 자기 검사 시절부터 쓰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되지. 그렇죠. 뭐 그 전화로 했다니까.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지금은 유선 전화로 해야지 뭐 이랬을 것 같지도 않지만 뭐 아무튼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마침 눈앞에 있어서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미국이 다 도감청한다. 네. 내가 보니까 미국이 다 도감청할 만한 거를 지금 검사실부터 쓰던 휴대폰으로 막 유튜버들한테 막 전화해서 고생합니다 이러고 전화하고 그런다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가야 되는데 출국하기 직전까지 3시간 동안 30분에 한 번꼴로 6차례 전화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 6차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 임기훈 전 비서관이 이종섭 전 장관에 전화도 하는데 15분가량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이 출장을 갔을 때 동행을 하는 사이에 박진희 전 보좌관이 김계한 사령관한테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네. 뭐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면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측이 해병대 김계한 사령관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데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군이 자체 조사에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첩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박정훈 대령이 오버를 한 것이다. 혐의를 이 해병대 수사단이라는 데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혐의자와 혐의를 적시한 것은 그게 오버다. 그게 잘못한 거다. 그 잘못을 국방부가 바로잡은 것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람들의 지금 방어 논리잖아요. 그 얘기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과 이종섭 한라인이 막 이렇게 작동한 이후에 직후에 그 한라인인 국방부 장관의 한라인인 사람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을 해서 근데 왜 그랬어요? 박정훈 대령은 왜 오버한 거예요? 라고 지금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논리의 시발점이 뭘까? 결국 한라인의 소통에서 이루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가 그래서 개인적 궁금증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임기훈, 이종섭, 박진희, 김계한 순서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면에 쭉 위에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내용들이 그런 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한겨레 신문 오면 보여주시면은 거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저기 밑에 보십시오. 직무 배제 위한 파견 휴가로 급히 변경.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을 직무 배제를 시키고 난 다음에 사실상 본부 근무를 시키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령관 밑으로 그냥 넣어버린 거지. 직무 배제를 하니까 따로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시점에 전화를 막 대통령한테도 받고 뭐 막 하는 과정에서 휴가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 혐의가 없는데 왜 지금 딱딱 혐의 물어야 되는데 사단장한테 혐의를 지금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직무 배제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휴가해. 정상 휴가 처리해.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하기 잠깐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한라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저러한 얘기를 한라인으로 막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해병대에 그 한라인을 맡았던 박진희 보좌관이 뭐 전달을 하고 이런 과정에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해병대 사령관 입장에서는 요 루트가 끊긴 거예요, 지금. 그렇지. 외국에 나가 계신 장관한테 연락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실하고 직통으로 연락을 하게 됐고, 그게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화를 하게 된 계기고, 그때 직통으로 연락이 된 바로 직후에 오후 5시께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 사령관에게 VIP 경로소를 들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한라인을 통해서 정리된 입장이나 이런 거에는 아마도 김기한 사령관에게 전달될 때는 VIP 경로설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종섭 장관이 출국하면서 요 루트가 없어진 이후에 김기한 사령관이 직접 대통령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기한 사령관이 대통령실로부터 VIP가 경로하셨어야 하는 얘기를 아마 들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듣고 정신 차린 거죠. 이거 내가 계속 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경로를 해가지고 온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사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빨리 잘 처리해요. 당신 지금 딴 얘기할 때가 아니야. 해병대 사령관. 얘기하니까 정신 차려야겠구나. 그래서 박정원 대령 불러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뻗댈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이거 직권남용이 되니까 수사에 개입했다고 하는 거 되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말을 그렇겠죠. 애둘러 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임성근 사단장 문제에 대해서 휴가로 바뀌었다 등등의 요 문제.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이거는 동아일보에 좀 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아 12면도 보여주십시오. 동아 12면 이종섭 VIP 경로 당일 대통령실과 통화 후 임성근 교체 철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아일보가 취재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전에 조금 뭐 알려져 있던 내용이긴 한데 네. 지금 보도가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처음 봐서 말씀드리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 사령부하고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7월 31일이 이 경로 때문에 제일 뒤집히기는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를 지취하는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때문에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고 그 내용을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혐의가 걸려 있는 상태니까는 이 사람은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퇴 입장문을 뭐라고 쓸까요? 해병대 사령관하고 조율하는 단계였고 해병대 사령관은 후임까지 내정했고 그렇죠.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에게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한 상태였다. 그리고 해병대는 31일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거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벌써 후임 후보군까지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해군 참모총장한테 후임 후보군이 보고가 됐으면은 여기 저의 추측인데 대통령도 이 후임 왜냐면 인사권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후임 후보군을 대통령도 받겠죠. 그런데 오전 11시 54분에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168초간 통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전화가 오고 사단장 복귀를 지시하고 등등의 이런 일이 쭉 이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11시부터 회의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11시 17분 해병대가 이거 직무배제 결정이나 이런 거나 파견 명령은 아마 대통령실에 보고 안 하고도 사령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사할 거예요. 파견이니까 뭐 예를 들면 승진이나 뭐 어디 자기 보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모르겠는데 근데 대통령실에 회의가 11시까지 진행되다가 아마 11시 54분쯤에 끝났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한테 전화가 갔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지만 난 대통령이라고 의심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임 인사 후보군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근데 다 뒤집어 버렸다 그 사이에.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 이거는 저의 추정인데 후임 인사는 아마 그 회의에서 보고됐을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왜 화냈을까에 대해서 약간의 상상이 가능하다는 니네 멋대로 상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상황을 본 대통령 왜 후임 인사를 지금 왜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뭐 이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 분을 못 사귀고 이종섭 장관한테 30분만 아니다. 연속으로 3번을 전화한 거지. 내가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렇게 갔을 수 있다. 딱 전화 끊고 난 다음에 아이씨 다 전화
그러면 이건 불이 아니야라는 풀릴 때까지 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이게 아니야라는 생각은 이전에 어디서 어떻게 형성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경호처장하고 왜 행안부 장관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경호처장이 거기에 제일 영향력을 행사한 거야? 아까 군인사에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정수 장관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경호처장만 움직인 거야? 경호처장을 움직이게 한 사람은 누구야?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사람은 누구야? 여기까지 가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이정섭 장관 휴대폰 버려버렸다고 하고 어디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통화 기록 담겨 있는 거. 대통령 즉 검사 시절부터 쓴 휴대전화 압수수색해야 되겠네. 그럼 다 나오겠구만 보니까. 그럼 비아폰도 아니잖아. 개인 그렇죠. 폰이잖아. 압수수색해도 되겠구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선가 지금 통화 내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다 또 방어 논리를 법꾸라지들이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통화만으로는 뭐 수사를 할 수 없고 대통령이 통화할 수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VIP 경로 얼마든지 화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성일종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 대통령실하고 얘기가 됐어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런 통화 기록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거 우리보다 정보가 훨씬 많잖아요. 대통령실은 이미 알고 미리 약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100 몇십 명짜리 변호인단입니다. 사설은 제목만 쫙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특이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제목만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겨레 신문 사설.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 직접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동아일보 사설 보십시오. 차상병 2차 당일 윤 국방부 장관 전화 3통. 뭐가 그리 급했나? 이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결국은 이거 개입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걸 하고 싶은 거고요. 보수신문이 그동안에 중앙일보 어떻게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이종섭 통화 당사자들의 해명 필요하다. 이 뚝 터진 거예요. 이미 통화 기록 공개되고 난 다음에 보수신문들도 감싸주고 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설명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설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여주십시오. 윤 대통령이 최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이렇게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제2의 태블릿 PC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사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이 당시 어떤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국민에게 밝히면 동의할 국민도 많을 것이다. 지금이 그때라고 본다. 달래는 거예요, 막. 네. 시기를 놓치면 각종 억측이 꼬리를 물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냥 안전벨트만 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아직까지. 막 달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어르고 달래도 안 된다는 거 조선일보도 알잖아. 근데 답답해서 미치는데 또 글은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든 분노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바뀔 거라고는 아마 전혀 기대 안 할 거예요. 조선일보도. 최선을 다해야죠. 네. 최선을 다한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29분이에요 이제. 네, 각자 위치에서. 아유, 시간이 또 오버됐네요. 바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전곡을 이해하시는데 야구 스트라이크 존도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1분씩 늘리는 겁니까 우리가? 25분인데 28분에서 29분까지 지금 왔어요. 이 전곡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